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ES 2021을 통해 있는 IT 트렌드, 오늘 강의를 맡은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계속해서 매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현재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트렌드에 대한 것들, 스마트 워크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연수원에서는 IT에 대한 것들하고 트렌드 쪽으로 겸임 교수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연애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IT 플러스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오늘 강의와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난 IT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싶은데 볼만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두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이름으로 오디오 클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 있다 보니까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전날에 있던 IT 뉴스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계속 듣게 되면은 올해 초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거나 다른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유튜브는 이제 가끔씩 올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카카오 이모티콘이 새로 나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좀 변할지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담아서 올리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IT 트렌드. 월간 IT 트렌드 한 달에 한 번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드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라 그래도 시간이 좀 짧아요. 거기다가 매년 트렌드에 대한 책을 쓰고 있기는 한데 트렌드 책이 나오는 건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IT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파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었던 게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은 IT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IT 플러스의 뜻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IT를 더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IT하고 멀어져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요새 가장 큰 화두를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IT를 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IT 플러스로 바꿨고요. 현재 드림 플러스와 함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강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듣고 계시다가도 중간에 바쁜 일이 생기시거나 나중에 좀 듣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웨비나로 행사를 바꾸면서 지금 영상을 그대로 2주 정도 뒤에는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제 영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상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 OTT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한 달에 한 꼭지씩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가고서 12월이 되게 되면은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1월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보는 행사가 있죠. 바로 CES. 그 CES 행사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벤터스를 보고 계시는데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것들은 이벤터스 쪽에 질문 올려주시게 되면은 마지막 10분이나 저희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오픈 채팅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은 IT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카카오톡 스캔 카메라 켜져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코드는 2020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가끔씩 제가 올리고 있는 글들에 대한 것들,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조용한 방입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잠깐 놔두도록 하고요. 참여 코드 2020으로 되어져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셔도 돼요. 요즘 스마트폰들 바뀐 기능 중에 하나죠. 아이폰도 있고 빅스비도 있으니까 내용 보시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ES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이때에도 CES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1월 달에 그때 진행했던 걸로는 이제 마지막 오프라인 행사가 됐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죠. 저희가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줄은 누구도 몰랐었죠. 그렇다 보니까 CES는요, 역대 있는 큰 세계의 IT 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큰 행사를 치는 곳이 됐어요. 작년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렸고 오늘은 2021년도에 있었었던 2주 전에 끝났었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자분이 꽤 많으십니다. 저도 CES를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은 그래도 요약된 걸 좀 듣고 싶다. 여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사업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We are ready CES라고 하는 이름으로 11일부터 14일 정도까지 이뤘었죠. 그런데 도대체 CES가 뭐냐? 이 약어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해서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ES는 원래 소비자 가전 전시회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1967년도. 67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시작해서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IT를 엄청 좋아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소비자 가전이니 냉장고, TV, 에어컨 별로 관심이 없는데? 했을 만한 행사였었던 거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었던 겁니다.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처음 시작이 CES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CES에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대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발표하는지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걸 보고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시각이 도대체 뭐냐? 한 해를 가늠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WC라고 하는 행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행사, 모바일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행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어져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로 연기가 됐죠. 그때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은 MWC도 디지털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IFA라고 하는 행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10월에 끝나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전시회이고 앞으로도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이야기도 더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CES 다뤘던 제품들, 역대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TV까지 다루고 캠코더가 다루고 VCR이 있었었고 아득한 옛날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더 매력적인 행사가 되기 시작했느냐? 2011년이죠. 2011년부터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14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IoT, 모든 상호를 연결지자, 스마트홈, 커넥트카, 자동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CES인데 TV하고 자동차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었던 거였었죠. 집은 제2의, 자동차는 제2의 집이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자율주행차, 그리고 2018년도에 구글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 롤러블. 롤러블? 올해 아닌가요? 롤러블 폰? 아니죠. 롤러블 TV. LG에서 둘둘 말려서 밑에서부터 없었던 TV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들, 이것들을 만들어냈던 것들, 변화와 혁신의 시작점을 항상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를 잠깐 봐볼게요. 지금 거의 1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도 바로 이때 우리는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2020년에 어디에 주목을 했었느냐? 데이터 에이지라는 얘기와 함께 5G,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헬스케어, 재난 대응 기술, 로봇 기술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매력적인 제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삼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경험의 시대가 왔다. 이 이야기를 썼던 게 작년이에요. 중심에 사람을 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삼성이 보여줬었던 매력적인 제품 중에 얘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테니스 공처럼 생겼었죠? 부르면은 불러오면서 나를 졸졸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볼리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었습니다. 집에 두고서 쓸 수 있는 홈 로봇,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이었는데 얘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침에 주인이 자고 있으면은 커튼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음악을 틀어주고 요가라고 했으면은 뒤에서 모습을 찍어서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주인이 집을 비웠었을 때 강아지가 놀다가 사고치게 되면은 로봇 청소기를 깨워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반려동물을 관리까지 해주는 녀석이었었어요. 이게 정말 빨리 나왔으면 하고 기대했었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이 로봇의 금액이 얼마냐?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프리미엄 냉장고 한 대 가격일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관심을 받았었죠. 니온. 인공지능이죠. 이거 역시도 삼성에서 만들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지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인간을 더 많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디지털 휴먼의 시대가 왔다 라고 나왔었던 게 니온이었어요. 올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시도 2020년 초를 화려하게 장식했었죠. 사실 저한테는 CES 작년 걸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현대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만큼 현대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좀 달랐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었다. 더 스마트한 자동차를 만들었다. 더 예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안 들어갔었어요. 더 큰 비전을 보였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얘기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이런 거다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와 같은 것들, 목적형 모빌리티, 컨테이너와 같은 것들이 지금 지상을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일 수 있는 허브, 이렇게 보여줬었던 게 작년이었어요. 물론 1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같이 협업을 했었던 우버 쪽에서 항공택시 사업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불투명해졌고 현대그룹 쪽에서는 다른 것들을 좀 찾고 있긴 할 겁니다. 이게 작년의 모습. 자, 비슷하게 스마트 시티를 얘기했던 회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요타였죠. 도요타에서는 여기도 멋지게 시티를 보여줬어요. MCT, 우분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하가 강조됐었습니다. 지상에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차들은 조금만 다니고 지하를 통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물류 택시들이, 물류 자동차들이 지상을 누빌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이 두 가지 선언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이거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델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정말 놀랐었어요. 평행현실. 티켓을 가지고서 델타항공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딱 쳐다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에 맞는 한국어로 안내가 나오고 일본 분들한테는 일본어로 나오고 영미권에 있는 분들은 영어로 나오는 것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너무 놀라웠던 기술이었었죠. 자, 마지막으로 OTT의 시대가 되면서 제일 주목받았던 거 퀴비였었습니다. 퀴비. 화려했었죠.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를 가지고서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참여를 하면서 완벽하게 다른 경험을 선사해주겠다.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기억나시죠? 세로 화면으로 돌리게 되면은 세로 화면에 맞춤 영상이 나오고 가로로 돌리게 되면은 가로 모드로 나오고 밤에 보게 되면 공포 영화를 볼 수 있고 그 공포 영화는 낮에는 못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되었었죠. 어떻게 됐죠? 문 닫았죠. 아쉽게도.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다. 도대체 왜 실패하게 됐느냐? 그 얘기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멈췄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큰 TV랑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실 때 집에 갈 땐 내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보지만 집에 가면 큰 걸로 보셔야 되잖아요. 이 차이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CES는 컨셉이죠. CES라고 하는 거는 많은 기업들이 자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이걸 만들 거다. 우리가 보는 미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걸 만들어 갈 겁니다. 혹은 어떤 제품들은요. 몇 년 후에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의 블러핑이 좀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CES였어요. 재미도 있었죠. 올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오프라인으로 잘 진행을 하고 나서 선두에 있었는데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고민했던 CES는 올 디지털을 선언했어요. 모든 행사를 디지털로 진행을 하겠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보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CES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CES에서 직접 올린 채널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유명한 키노트 연사들의 연설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걸 보셔서 한 해를 지켜보는 데에도 도움 받으셔도 되겠죠. 아쉬운 거는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 시점이 4만 명밖에 아직 안 되긴 했었어요. CES도 고민이 많겠죠. 자, 올 디지털과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나머지 시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올 디지털. 의미를 좀 보죠.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됐고 1967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거의 50년 만에 첫 번째로 디지털 행사를 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혁신이자 디지털 변환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오래된 점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오래된 대기업일수록 디지털로 터닝하기가,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CES는 이번에 그걸 한번 해봤었던 거예요. 참여 기업은 1950개의 기업, 국가는 130개 기업입니다. 국가는 130곳입니다. 중국 기업이 200곳이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1368곳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미국 기업은요 560곳입니다. 여기도 줄었어요. 국내 기업은 345곳. 작년에 390이었는데 345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많이 줄지 않았네요. 중국이 줄어든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트럼프하고도 계속 사이가 안 좋았었죠. 화웨이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엔 아예 CES에 출전을 안 하게 됐어요. 점점 중국은 자체적인 행사로 많이 바꿨습니다. 화웨이가 빠진 게 좀 컸었죠. 매년 화웨이가 오프라인 쪽에서 보더라도 화려할 정도로 세션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는 전면 불참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때에는 이렇게 크게 열려요. 자, 코엑스 100이라고 쏘는 거, 코엑스 100배의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시장에 가게 되면 코엑스만 가더라도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는 큰 곳 3곳이 있기 때문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세션을 찾아서 뛰어가는 것들. 가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잠깐 가서 다른 세션을 본다라든지. 그래서 정말 뭔가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 IT를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알리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행사였었죠. 그러니까 3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참가를 이번에 하셨던 기업도 있고 아니셨던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용 절감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최대 50% 정도까지 비용 절감이 됐다라고 하는 곳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50%까지 절감이 되지? 일단 항공료. 비행기 값이 들지 않죠. 행사를 진행하면은 행사 진행해서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먼저 가야 됩니다. 미리 가서 미리 체류하고 사전 시뮬레이션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만 가나요? 물건이 가야 되죠. 제품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스마트 TV 이런 것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로 몇 번 날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숙소 문제도 없어지게 됐죠. 집에서 편하게 보면 되니까. 참가? 미리 했었던 영상을 보여주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세이브도 상당히 괜찮았던 겁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요. 관람객들 입장이죠. 확실한 건 비용 절감. CES가 행사 규모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10만 원 남짓 비싸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등록하게 되면 뒤로 가면 비싸지만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한 거는 역시 숙소 문제예요. 그리고 항공권에 대한 것들. 근데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세션에서 유명한 섹션을 가서 내가 저걸 보고 싶다. 삼성 걸 지켜보고 싶어. 사람들 줄 서야 되잖아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세션만 듣는 것들도 가능했었죠. 맞춤화가 가능했다.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이었었고 그래서 참여해서 돈을 내고 난 다음에 편하게 보셨던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최 측의 입장은요? 주최 측의 입장에서도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장점, 비용 절감입니다. 호텔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에 대한 것들, 장소 비용. 이것만 줄이더라도 수익이 나죠. 두 번째가 연사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게 좀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니죠. 제가 행사장의 크기를 보여드렸었던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선 라스베가스 입장에서 관광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죠. 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4천억 정도. 호텔 숙박비가 이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하루 1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10만 원대로 떨어졌다. 자, 기업들만 하더라도요. 참가비 감소하는 거죠. 기업들은 이득이 되고 4,500곳이 참가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약 400억 정도를 작년에 집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 하거니와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올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CES가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자, 더 큰 단점이 나왔습니다. 인사이트가 없다. 우연한 발견이 없는 거예요. 삼성 TV를 보러 가는 동안에 LG의 홈을 보러 가는 동안에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가서 이게 뭐야? 보면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명함도 좀 교환을 해야 되고 나중에 거기서 봤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좀 연락을 하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오프라인에 우리가 가는 이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만져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모든 걸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잘 만든 영상인지 영상 기술이 워낙에 좋으니까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렇게 하겠다는 컨셉인지 아니 정말 만든 건지 완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상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컨벤션에서 줄을 서듯이 인기 있는 영상에는 로딩이 좀 느려지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됐었죠. 이게 대표적인 문제였었죠. 가운데 멋있는 거 있죠. 우리 아까 롤러블 얘기했었죠. LG의 자랑. 롤러블 TV. 야, 이거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LG게 아니죠, 지금 이게. 예, 중국의 스카이버스라는 곳에서 자기네들 광고하는 OLED에 지금 LG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기도 했었죠. 사진까지 훔쳐다 썼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공식적으로 이 다음에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뭔가를 보여주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남들이 가져갈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들,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올 디지털의 의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계는 분명합니다. 온라인으로 100% 진행되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CES 측에서도 2022년도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참가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도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을 한번 나가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판로가 주어지게 돼 있고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들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접속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죠. 대신에 대기업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죠. 대기업들은 화려하게 한번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LG 같은 경우에 둘이서 TV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내년에는 오프라인은 분명히 들어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디어가 같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주요 키워드, 제가 관심 있었던 키워드를 몇 개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CES에서는 주최 측인 CES 쪽에서는 총 6가지의 키워드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 스마트 시티, 5G의 연결성,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세션을 훑어보고 나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마트 카에 대한 것들과 전기차와 연결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요. 스마트 시티라는 설명에서는 5G가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도시가 이동이 멈췄어요.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집의 재발견에 더 많은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스마트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5G, 결국 연결의 중심점에서는 확실하게 내렸었던 정의는 올해부터는 5G다. 로봇,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서비스 로봇과 홈 로봇이 예전보다 더 많이 대두가 됐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는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IT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나 AMD나 아니면 이번에 CES 행사를 총괄해서 맡았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쏠리게 됐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CES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CES 측에서 얘기한 키 트렌드고요.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포커스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9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틀이 됐다는 것들. 키노트는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키노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좀 보고 초개인화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쓰일 것인가. 헬스케어에 대한 것들, VR과 AR, 가상현실이 더 많이 언급이 된 거. 자동차. CES가 소비자 가전에서 앞에 있는 C가 카가 됐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는 두각을 드러냈는데 그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갔네요. ESG, 로봇.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초개인화. 이 세션이 한 기업들이 모든 것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하고 뒤에서 이야기 드리는 콘텐츠들이 몇 가지는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개인화 맞춤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벤트스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실 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당신한테 맞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알고리즘 방식으로 해서 누가 더 많은 개인화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게 키가 될 텐데요. 초개인화에서 이번에 언급된 거는 마이쇼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뭐부터 봐야 되지? 당신의 관심사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 여기를 뒷받침했었던 기술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인공지능과 팀즈라고 하는 협업 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었죠.
근데 이거를 제일 잘 보여준 회사는 아무래도 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은 정말 이번 CES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쇼처럼 잘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초개인화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해 놨던 거는 비스포크 냉장고죠. 이번에 나왔던 거는 4개의 문 4개다. 내가 원하는 색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냉장고 문 바꾸는 게 뭐가 어려운가요? 어려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신한테 맞춰져 있다. 개인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게 이번 코로나 사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온 겁니다. 색상과 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바꾼 게 있잖아요. TV를 보는데 TV가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TV를 바꿉니다. 이왕이면 큰 사이즈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소파도 좀 낡은 것 같고요. 침대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더라도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집이라고 하는 거에서 개인화를 해서 퍼뜨렸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도 냉장고에 같이 언급이 됐었는데 냉장고에 디스펜서와 오토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2가지 방식으로 정수가 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재료에 따라서 5가지 모드를 제공을 해주죠. 플렉스 존이라고 부르던데 플렉스가 이럴 때 쓰는 뜻은 아닐 텐데 플렉스 존이라고 했던 것들 맞춤형으로 자주 쓰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보관해라. 이것도 괜찮았던 서비스였던 것 같고요. 스마트 띵스 쿠킹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쿠킹, 요리를 하는 거죠. 당신이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퍼스널라이즈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폰에서 조리법을 보고 나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시 월요일에 추천하는 식단, 화요일에 추천하는 식단 이런 게 있다라면 터치를 한번 해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했었던 요리 재료가 담겨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 아예 밀키트를 보내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중심을 바꿔버리는 거죠. 주방이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주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냉장고라는 걸 통해서 개인의 욕구가 외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으로 보는 걸 역시 개인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2번째, 헬스에 대한 것도 볼만했습니다. 삼성 헬스. 삼성 헬스라는 거는 삼성 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능이고 우리가 보통 헬스라고 하는 거 건강, 운동을 생각할 때에는 웨어러블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개인에 초점화되어져 있는. 근데 지금은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으로 넓힌 겁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을 집으로 넓히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을 하는 일들이 당연히 많아졌죠.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자세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래서 등장한 게 그렇다면 스마트 TV를 통해서 스마트 트레이닝을 받으면 된다. 자, 위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오른쪽이 자신의 모습이고 왼쪽이 선생님의 모습이죠. 트레이너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점수도 올라가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헬스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강현실 안경이 같이 나왔었어요. AR 고글을 쓰고 웨어러블 슈트를 입고 나서 그걸 따라서 운동하면 된다. 어려운 일이죠. 안경에 땀도 차고 돈도 비쌀 거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게이미피케이션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는 기술로 바뀌게 돼 있죠. 보다 현실적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보다 현실적이 된 겁니다. 이번엔 아모레퍼시픽도 뭐 계속 참가를 하고 있었지만은 좀 더 주목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리팩토리 바이 컬러 테일러라는 걸 만들었었죠. 자, 인공지능 방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톤을 좀 확인을 하고 그것하고 적합한 색상을 추천해 주는 것들. 재밌던 거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추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것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하는 것들. 뭔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주죠. LG도 빠질 수 없겠죠? 냉장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냉장고에 대한 걸 보게 되면요. 일단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비추는 겁니다. 냉장고가 카메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식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유통기한까지 한번 확인을 해줘요. 당연한 일이지만 냉장고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나랑 같이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다가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다. 뭐 디자인은 좀 더 바뀌었으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9가지를 찾았었고 이 중에 양배추는 이 정도가 있고 비비고가 들어있네요. 소스에 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럼 또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추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당신한테는 지금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당신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한다면 이걸 드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에 저녁 때 뭐 술이 과한 것 같은데 안주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레시피를 추천을 하고 식품을 제안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달이 오는 거죠. 이것도 뭐냐? 혼자 못합니다. LG전자에서 이번에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랑 같이 손을 잡고 나서 레시피기라고 하는 서비스들로 진출해서 나아가는 거죠. 집이라는 공간에서 개인 맞춤화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연결짓기 시작한다. 키노트 몇 가지를 봐볼게요. 키노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을 거는 제가 좀 지켜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좀 강조했었던 게 보안 이슈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멘트가 몇 가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본권도 훼손할 수 있다. 기술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거 뭐 양날의 검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하나 더 봐볼까요? 기술에 양심이 없다. 이렇게 번역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던데 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는 온전하게 우리들의 책임,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든 기술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헌이 된다. 세계에 이득이 된다. 월드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었던 해킹 사건이 있었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솔라윈즈라는 곳. 여기가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게 지금 한 곳이 아니라 기업 전체적으로 많이 좀 퍼져나갔어요. 네트워크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지금 제일 많이 의심받고 있는 건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제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얘기했던 거죠. 자,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항시적으로 항상 데이터의 공유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됐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자. 그럼 보안 문제가 있을 텐데 보안에 대한 것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같이 공조하자는 이야기를 좀 던졌었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oT에 대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재택을 하시면서 원격 근무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해킹에 대한 노출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제로 끌고 온 것 같습니다. 5G. 네. CES에서 5G를 키워드로 내세웠을 만큼 아예 키노트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죠. 버라이즌이 나왔죠. 버라이즌은 시간을 좀 돌려서 보게 되면은 자칫 잘못했으면은 우리나라가 5G 첫 번째 상용화가 아니라 버라이즌이 먼저 할 뻔했었죠. 밤에 첩보 작전 하듯이 밤 11시 정도에 개통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당시에. 자, 바로 그 버라이즌입니다. 버라이즌이 이번에 5G를 들고 나온 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밀만한 시기가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를 보였습니다. 체인징 게임이라고 있어요. 5G는 앞으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5G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자.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죠. NFL.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앱에 아예 탑재를 시킨다. 버라이즌 5G 슈퍼 스테디움 익스피리언스. 이걸 통하게 되면 최대 7개의 다른 카메라 앵글로다가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고 한 번만 터치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관람객들은 원하는 것들만 보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랑 협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디지털화를 시킬 거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디에서든지 간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 하나. 또 나왔던 거는 블랙 퓨마스라고 하는 그룹이죠. 이 그룹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재밌던 거는 모션 캡처였었습니다. 동작을 모션 캡처를 해서 AR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또 한 가지는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있죠. 5G로 되어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그 중계되는 것들을 관람을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을 360도로 해서 볼 수 있는 걸로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은 연결이 좀 끊겨 있는 것 같아요. 5G QR코드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겠다 보여줬었던 게 버라이즌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KT라든지 SKT라든지 KT는 이미 위즈파크 야구장에 5G 스튜디움 구축을 완료했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구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미 구글은 박물관들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들 혹은 뭐 모나리자를 본다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나라도 몇 군데 참여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들은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키노트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모델 변화다. 버라이즌이 자기들이 이제는 조금 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통신사는 더 이상 우리가 내는 통신 요금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지금 5G 요금제도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다음에 먹거리는 뭐가 있지? 근데 오히려 게임 체인저라는 위치에서는 결국 스마트 시티,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디지털 장비들, 결국에 IoT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악하는 곳들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SKT, KT, LG U+,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계속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영업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요. 이 회사 안 볼 수 없죠. 모두를 위한 일상, 더 나은 일상을 얘기했죠. 예, 삼성이죠. 삼성의 올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대로 작년에 이거 했었잖아요. 경험의 시대, 개인의 초점을 맞춘다. 근데 이제는 우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뉴가 아닌 better,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씩 봐보죠. 삼성 키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편의 영화처럼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많이 줬었어요. 특히 재밌었던 거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키노트 전에 이거 올랐었죠. CS 얘기하기 전에 삼성에서 만들었던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플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에서 말도 안 되는 제품, 신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계인 기술이다. 또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그거를 아예 재밌는 코믹 영상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외계인을 가두고 나서 개발을 시키고 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삼성의 기조, 색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구나. 뭔가 좀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많이 빼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와겠구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생각이 많았었던 게 이번에 CES였었죠. 저는 이번 행사에서 단 하나 중요한 장표를 전 기업 다 통틀어서요. 꼽으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홈. 집이죠, 결국엔. 집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 삼성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주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은 뭐가 있을까? 집과 집에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커스터마이징 되어져 있다면 어떨까? 여기서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시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우리는 각각의 개인한테 더 많이, 더 빠르게 다가가는 삶이 됐으니까요.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큰 관심사는 아니라서 많이 빼놓긴 했는데 이거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LED TV, 화질이 좋아졌다.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기능이 들어갔던 거는 커스터마이징. 자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져 있다. 넷플릭스 보실 때 맨 밑에 있다고 한다면 좀 위로 올리는 것들. 자, 인공지능을 통한 수어가 자동 확대가 된다는 것들,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든지, 원한다면 나의 모습들을 화면에 바로 비춰갖고 집에 있는 TV 자체를 원격 회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라든지, 다중 출력 오디오 기능, 스피커랑 헤드폰 동시에 출력해서 저청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시청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대로 나왔죠. 비스포크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자, LG가 보죠. LG의 올해 슬로건은 Life is on이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돼야 되죠.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 LG는 아예 별도 사이트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 LG에서도 강조했었던 게 Make yourself at home입니다. 집을 계속 강조했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더 많은 것들을 하자. 그래서 사이트가 4개가 등장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나시면서 구글 링으로다가요, Life is on이라든지 LG CES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LG에서 만들어놨던 영상들, 소개하는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시면 좀 복잡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어떤 사이트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제품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LG에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건 역시 이분이었죠.
이분께서 다음에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해줬었죠. 로봇을 소개했었습니다. 살균 로봇에 대한 것들. 살균 로봇은 로봇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분이 누구냐? 인플루언서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꽤 유명하죠. 이런 사진들을 올립니다. 가수에다가 자기가 작곡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셀카도 찍어서 올리시는 전형적인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은 레아라는 이름 자체가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으로 다 만든 거죠. 가상인물이죠.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설정값이 들어간 거죠. 이 친구는 23살 여성이시고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인플루언서. 2020년도 5월 달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갖고 레아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팔로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올라온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한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점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셜 인플루언스를 고용하는 걸 넘어서서 가상의 인플루언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목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로 다 설명을 잘해요. 이것도 설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런던에 살았다라든지 설정을 준 거죠. 분이 설명을 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또 나왔네요. 니온. 삼성의 니온이라는 디지털 휴먼에 쓰일 수 있는 부분들도 이쪽에 더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까 시작 서두에서 CS 이번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영상으로다가 어떤 제품의 소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쪽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연예인을 쓰는 이유는요, 인플루언서 쓰는 이유는 그분들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인플루언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는데? 라는 관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죠. KFC도 가지고 있죠. KFC 하면 원래 할아버지잖아요. 샌더슨 대령님. 근데 이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근육질의 남자분. 돈 많은 부자. 왼쪽에 있는 모습은 매장 중에 하나를 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라는 합성 사진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죠. 누가 봐도 합성이 약간 티가 나요. 티가 안 나는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은 재밌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요 익숙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돼서 익숙해졌던 버추얼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만난다면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1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페이스북이고 작년 8월부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었죠. 물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를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만 하는 베타인데 내가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진짜 만났어요. 엄청 반갑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해진 이유. 이 얘기가 나왔죠. 인스타그램하고. 인스타에 올릴 만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기업들이 선점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점점 소셜 인플루언스를 직접 만드는 곳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롤러블 빠질 수 없겠죠. 레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나서 나왔었던 게 롤러블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거였어요. 드디어 롤러블 폰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LG에서 등장시켰죠. 근데 그 전부터 약간 낌새가 이상하더니만 티저 영상이 조금 더 정확한 티저 영상으로만 나오고 재원이라든지 언제 나온다라든지 가격이 얼마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 장면만 나왔어요. 영상을 보고 있다가 화면이 쓱 줄어드는 거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 크기구나 라고 짐작만 할 수 있도록 약간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 다른 회사들이 등장했네요. 중국 회사들이 또 뛰어들었잖아요.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폴더블 폰들이 나왔을 때에도 그때도 로열이라는 회사라든지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화웨이도 그렇고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TCL에서 6.7인치짜리 티저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슷하네요. LG 모습하고요. LG께 더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여성분께서 앉아 있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시 또 이동할 때에는 컴팩트하게 사이즈로 접어서 핸드백에 놓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대놓고 만들었구나 싶은 게 이었었죠. 원래 LG의 롤러블 폰을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상소문 폰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상소문이라 했었죠. 돌돌 말려있는 두루마기를 쫙 핀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TCL에서 이번에 영상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갔었을 때 가방에서 백팩에서 꺼내는 거예요. 백팩에서 돌돌 말려있는 디스플레이를 꺼내고 난 다음에 쫙 펼친다. 17인치를 들고 다닌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CES는 컨셉이죠.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선언을 보여주는 거겠죠. 돌아가 보죠. 키노트에서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건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을 제일 재밌게 봤었는데 오프라인은 약진이죠. 온라인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분명히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죠. 오프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그런 곳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됐죠. 이거를 위해서 두 명의 유명한 CEO분이 나와서 각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회사는 베스트바이였어요.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는 한때 모바일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쇼루밍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을 때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자꾸 바코드만 찍고 주문을 아마존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망할 뻔했었죠. 안 망했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죠. 긱스쿼드라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상담을 해주는 팀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매장을 더 화려하게 꾸며갖고 컨셉 매장으로 만들고 와서 아마존의 제품이나 구글의 제품이나 아니면 애플의 제품이나 다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하고 만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렇게 살아남았죠. 오히려 작년 매출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3분기 물론 이제 전체 매출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온라인 매출만 보게 되면 175% 증가를 했다. 근데 한 가지가 40%의 매출 증가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스토어 컵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를 가지고 와서 픽업해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더 했어요. 고객이 제일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빠르게 수령을 하는 거다. 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를 얘기했었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빠른 배송이랑 저가라 그랬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빠른 배송 중에 제일 빠른 배송은요,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건이 있었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다.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고객을 만날 거다. 그게 리테일 산업의 미래다. 이런 형태입니다. 베스트바이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접속하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 차를 가지고 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 내가 지금 주차를 했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뒤에 직원이 와가지고 트렁크 문을 딱 열어놓고 나면은 트렁크에 실어주고 가는 거죠. 이런 방식이 꽤 각광받기 시작했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장들도 대형 마트에선 픽업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배송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로 약간씩은 바뀌어져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스마트한 점포들을 우리는 하반기에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회사는 정말 오래전 회사죠. 월마트. 샘 아저씨로 유명했었던 월마트. 그 오래된 월마트도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화려한 걸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건 뭐였었냐면은 기술에 대한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술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빅데이터를 더 많이 봐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이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우선순위는 5가지였었다. 첫 번째는 동료들의 안전이었다. 우리 직원들. 마스크를 빠르게 지급하는 것들. 안정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사업을 관리한다. 전략을 추진한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성과 중에 하나로는 얘가 있었었죠. 월마트 플러스. 누가 봐도 프라임 멤버십을 겨냥을 했었던 거죠. 연간 $98 10만 7천 원 정도라면은 비용을 내게 되면 식료품의 경우에는 당일 배송, 최소 주문 금액도 없이 무료 배송, 제휴 주소가 있다면 할인할 수 있는 것들,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는 게 월마트이고 다행스럽게도 그 전략은 코로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SG 얘기로 넘어갈게요. ESG. ESG를 좀 보게 되면은 ESG는 약어입니다.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ESG는 이게 도대체 뭐 MSG도 아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개념이고 경영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죠. 결국에 좋은 기업이란 뜻 아닌가? 네, 맞아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 예전에 CSR이 했었잖아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근데 이건 선택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ESG는 필수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이고 지배구조도 바람직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우량 기업이다. 나는 여기 믿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예전보다 더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죠. 생각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스타벅스 종이 빨대로 바뀌기 시작했었던 것들. 집에서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주문시켜 드실 때마다 약간 걱정하시는 거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플라스틱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겼죠? 나무젓가락 빼주세요. 일회용품 빼주세요. 그런 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지키지 못하는 곳들은요. 비난받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더 많이 우리는 불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필수다. 자, 언론들을 좀 뒤져보니까 이때를 기준점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블랙럭이라고 하는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인 래리 핑크가 앞으로의 투자할 때 지속 가능성을 결정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네요. 이거에 영향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한국전력. 해외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중단을 선언했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3월 달에 블랙록에서 석탄 발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압박이 들어왔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 이후에 지금이죠. 친환경자잖아요. 친환경론자이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는 것들,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로 가겠다는 것들, 청정에너지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친환경 정책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투자자의 움직임도 그렇게 된다면 기업도 더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애플에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친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충전기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금액도 약간 떨어뜨리긴 했었는데 그걸 금액을 떨어뜨린 걸 전면 노출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많은 놀림감이 됐었던 영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거를 따라서 샤오미는 원래 따라하긴 했었지만 비슷한 걸 했었죠. 우리는 제품 포장도 줄일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같은 가격에 나는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선택하게 되면 충전기가 포함된 걸 주겠다 라고 해서 패키지를 2개를 만들었었죠.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이번에 나온 것들, 갤럭시 시리즈부터는 충전기를 빼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ESG의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제품도 좀 봐보죠. 삼성에서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갤럭시 앳 업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를 가지고서 집에서 업사이클링을 해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조금 더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오래된 스마트폰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베이비 모니터로 쓸 수 있다.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옆에 딱 얘를 갖다 놓게 되면은 애가 깨게 되면은 지금 깼다라고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다가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들. 혹은 집에서 얘를 갖다 놓고 나서 집에 있는 스마트 홈,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쓴다라든지 이런 아이디어성에 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걸수록 배터리가 부푸는 경우도 좀 많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더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것들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귀엽게 생긴 거였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언젠가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었어요. 에코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주문했었을 때 냉장고 같은 경우에 주문하게 되면 박스 얼마나 큽니까? 이 박스 보통은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노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우린 그걸 버려야 돼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왕이면 이거를 좀 잘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오게 됐던 거죠. 자, 이번에 특징은 원래 나온 거지만 에코 패키지를 전 제품군에 활용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선 따라서 자르고 붙이고 접기만 하게 되면은 화분을 얹어놓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코플러스 모양의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는 활용도를 늘리겠다라는 선언이죠. 솔라셀 리모컨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로 리모컨 방식을 충전하게 되면은 건전지 안 써도 되니까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탄소 발자국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 LG 빠질 수 없네요. 좀 아쉬웠던 건 LG가 조금 더 잘 드러내줬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LG에서 올레드 TV는 스위스 인증기관의 SGS에서 인증을 받아서 대표적으로는 새집 증후군하고 유발물질 발출량이 LCD 대비 절반으로 떨어뜨린 것들, 그리고 발암물질 부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들, 블루라이트 방출량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겠다 했어요.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도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한 것들을 계속 만들겠다는 선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에 환경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대한 흐름이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업에서 그쪽을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건드리지 않으신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이 키노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이야기로 볼게요. 키노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죠. 자, 로봇.
이번 로봇은 두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반려 로봇이에요. 반려 로봇은 해마다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더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가 역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집에 있으면서 우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가 없었고 디지털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없었으면 더 많이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이버상의 연결이니까 차갑죠.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반려 로봇으로 일단 국내에 있는 기업이 예를 만들었습니다. 매크로액트라는 곳에서 마이캣이라고 하는 반려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눈처럼 생겼고 대화하는 모습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세하게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대표적으로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얘도 인공지능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반려 로봇에서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당분간 얘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니의 아이보 이미 나온 지 2년이 좀 넘었죠. 네, 지속적으로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지만 안타깝게 국내에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자, 아이보와 같은 것들 누군가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집에서 좀 나를 지켜줄 수 있거나 홈 로봇을 쓸 수 있는 것까지의 진화 이런 관점에서도 계속 봐야겠죠. 얘가 더 의미 있지 않나요? 귀여운 걸로 따지면은 전 얘를 보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분들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수세미인가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죠. 얘도 로봇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촉감이 좋게 생겼어요. 이름은 모플린이라는 이름의 로봇인데 무슨 생물이라고 정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같이 생기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놓거나 쓰다물 수 있는 거예요. 쓰담쓰담. 촉감이 좋은 거죠. 벵가즈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서 만들었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기쁨이랑 슬픔 같은 감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사운드 패턴을 조합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대요. 다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러닝 기능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한테 평소에 잘해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단 하나의 맞춤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300g에 16cm 정도 돼 있고 금액은 대신 좀 비싸요. $400 정도. 반려 로봇인데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말 집사가 된 것처럼 얘를 좀 관리해주는 로봇이 나왔다. 저는 얘를 보자마자 다마고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좀 부활시키는 것 같네요. 얘도 나왔죠?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앞에 있는 봉투에 뭔가가 들어가 있고 뒷모습만 뾰족 나와 있어요. 요거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살랑살랑하고서 오늘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사진을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살랑살랑 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요. 그럼 이거 뭐죠? 고양이인데 고양이 방석 모양처럼 생겼죠. 뒷모습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것도 무릎에 올려놓고 나서 쓰담쓰담 할 수 있다. 온기가 느껴진다. 심장박동 소리도 약간 들린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들으니까 약간 섬찟하기는 한데 고양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자, 이게 금액은 좀 저렴해요. 푸티큐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미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9,000엔, 60에서 $80 정도. 0.6kg를 갖고 있고 한 번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제일 많이 주목받은 건 이 로봇이죠. 목시. 이 목시는 일단 사람처럼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하고 교감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어린이의 정서 발달, 애를 교육시키겠다, 영어 공부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정서 발달에 대한 것들, 표정을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같이 눈을 마주치고 웃는다라든지 우는다라든지 공감을 할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바디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다. 콘텐츠 개발만 하더라도 신경학자, 심리학자, 아동발달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비싼 편이죠. $1,699 정도. 그때 전 얘를 보는 순간 얘가 생각났어요. IT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만한 소셜 로봇. 예전에 지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 있었죠. 비슷하지 않나요? 예, 안타깝게도 지보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됐고 가지신 분들은 없는데 얘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방역 로봇들이 등장했죠. 아까 전에 김래아가 소개했었던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소개했던 로봇이 대표적으로 클로이의 살균 보셨습니다. 클로이, LG 브랜드죠. 160cm 정도를 갖고 있고 UVC 램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면서 세균을 살균해 주는 것들이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장애물 회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쓰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추이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제가 다음번에 로봇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만 한번 좀 다룰 겁니다. 로봇에 대한 것들이 코로나와 싸우는 로봇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정말 많은 로봇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로봇들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들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병원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막대한 데이터의 수집이 끝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쌓이고 있겠죠. 코로봇이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힐스 엔지니어에서 만들어서 출품을 했고 이름 자체가 코로나 더하기 로봇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얘도 자율주행, 충돌 방지,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시스템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는 로봇의 기본이 됐고 표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홈로봇. 반려로봇과 홈로봇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좀 고민했었는데 아까 뿌티큐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일을 해야 되죠. 근데 홈로봇은 로봇이 조금 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자, 홈로봇에서 이번에 제일 많이 주목을 받은 건 얘였었죠. 삼성에서 선보였었던 홈로봇. 바로 핸디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었었죠. 자, 핸디의 특징은 팔이 2개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팔 하나를 갖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눈을 윙크를 할 정도로 눈이 있으니까 귀엽게 주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은 와인을 따른다라든지 설거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통에 있는 것들 물건을 꺼낸다라든지 테이블을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컨셉을 보여줬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컨셉입니다. 언제 나온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을 생각하게 되면 삼성에서도 예전에 보였던 모습이긴 했었는데 누가 좀 요리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매일 같은 거 먹자고 하니까 너무 지겨워요. 배달 음식도 지겹고. 이럴 때 로봇 셰프가 요리를 해준다라면은 이거를 현실로 옮긴 회사가 있죠. 바로 몰래키친이죠. 몰래 로보틱스에서 만든 몰래키친은 5,000개 이상의 요리가 가능하고 청소, 그러니까 설거지 직접 하는 겁니다. 6년간의 연구를 끝에 나왔는데 셰프분들이 자기가 요리하는 모습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몰래키친에서는 이걸 상용화에 들어갔고 주방과 함께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비쌀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토끼2, 네, 한글과 컴퓨터. 더 이상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 97이 아니죠. 이미 예전부터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갖고 꽤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컴의 서비스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들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더 귀엽게 만들어서 가정용으로 음성 인식도 할 수 있고 사물 인식도 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건지 얼굴을 보고 식별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어주는 기능도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좀 부모님 목소리를 합성한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등록시켜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애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한편 섬뜩하기도 한데 어쨌든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의 조화로다가 탄생한 로봇이다. 시판한다라고 하니까 좀 있으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트봇 AI 삼성 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인텔 인공지능 솔루션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기인데 라이다 센서도 갖고 있고 3D 센서도 가지고 있죠. 명령만 내리시면 돼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청소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냉장고를 닦는 건 아니고 냉장고 주변에 가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전 좀 흥미로웠었던 게 보세요. 멀리 왼쪽 위부터 보시게 되면은 멀리에서 로봇 청소기가 와요. 그리고서 지금 강아지의 모습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다가 사고를 쳤어요. 사료를 막 떨어뜨렸어요. 사료가 떨어진 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가서 그거를 치워주고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심심하지 말라고 TV도 틀어주고 밖에 있는 주인한테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사진도 보내줍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얘였었죠. 볼리. 작년에 선보였었던 볼리가 광고에 나왔었던 영상 그대로 바뀐 게 제트봇 AI입니다. 이거 역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관심 있던 로봇은 얘였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로봇이었는데 리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더듬이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무슨 모습인지 알겠죠? VR 기기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그 VR 기기에 사람이 동작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나왔을 때 특징은 이번엔 VR로 제어가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있고 밖에는 로봇이 돌아다니게 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로봇이 대신 서빙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영화 한 편이 떠올랐었어요. 예전에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영화였었는데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많은 인간들이 집에서, 자기는 집에 있고 휴머노이드를 조종을 해서 밖을 돌아다니게 만들었었던 영화였었죠. 이게 좀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VR과 AR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VR과 AR. VR 산업 자체는 구글에서도 포기를 했고 지금 삼성 쪽에서 어느 정도 손을 뗐죠. 많이 좀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났었죠.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행을 좀 다니고 싶거든요. VR 분야도 좀 많이 뜨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AR이 좀 적용이 제대로 된 제품들이 눈에 좀 떴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뷰직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AR 가장 안경같이 나왔죠. 가장 안경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VR 안경이라든지 AR 안경이라든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썼을 때 너무 기캐 보이는 것들, 괴짜처럼 보이는 것들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안경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공도가 나오게 됐다. 두 번째, 제일 관심 있고 제가 구매한다면 저는 얘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어떤 여성분께서 저 안경을 쓰는데 이건 딱 봐도 쓰고 못 돌아다녀요. 눈치가 보이니까. 하지만 내가 일할 때는 괜찮겠죠? 저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쳐다보게 되면은 내 노트북에는 화면이 하나 떠 있고 그 위에 3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고 특히 여러 개의 스크린을 두고서 오가면서 멀티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레노버에서 만들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노트북이랑. 그 화면을 띄워줘야 되니까. 약간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활동성이 많은 게 아니라 앉아서 보는데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도 AR 기기를 이것저것 써봤었지만은 과연 이 정도로, 이건 컨셉이니까요. 이 정도로 또렷하게 눈앞에 보일 거냐. 그 차이는 있어요.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요즘에 나온 것처럼 너무 좀 흐리게 보이거나 초점이 맞지 않거나 안경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2021년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같이 봐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없냐? 이미 있죠. LG 플러스에서 N리얼이라는 회사 거를 갖고 와서 리얼 글래스라는 거를 서비스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100인치 전용 스크린, 쓰게 되면 100인치 화면이 펼쳐집니다. 저도 써봤고요. 테스트를 해서 영상을 올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들어오기 초창기에 제가 테스트했던 겁니다. 해봤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체화되어 있고 현실적인 게 나온다는 걸로 이쪽은 봐야겠네요. 튜너블 글래시스, AR에 전혀 속하진 않지만 얘도 안경이라서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렌즈를 우리 안경점에 가서 눈이 나쁠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시력 측정하고 바꾸셔야 되잖아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돌리세요. 위에는 거 튜닝하는 거 돌리게 되면 시력을 맞춰줄 수 있다. 생각해보게 되면 이런 거 진작에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얘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9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네요. TCL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얘도 좌우 1080, 1080 해상도에 눈앞에 스크린을 펼쳐준다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VR도 아니고 AR도 아니고 그냥 연결해서 스크린을 크게 보여주는 것들. 영화를 크게 봐라. 그래서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용한 서비스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컨셉 제품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 넘어갈게요. 자동차. 현대, 도요타. 안 나왔죠. 현대와 도요타가 안 나온 거. 도요타가 안 나온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안 나온 이유는 지금 나오면 안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큰 인수권이 하나 있었죠. 로봇 회사 중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뭘 한다는 사업 전략이나 같이 하는 협업을 보여줘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짧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자동차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니죠. 자동차는 이미 작년에 현대는 규체적으로 보여줄 것들은 대중한테 공개는 다 했어요. eGMP 만들었잖아요. 전기차 전용의 플랫폼 만들어서 최초로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자동차가 아이오닉 5. 지금 강의 중에도 지금 세미나 중에도 그 소식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오닉 5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하고 실내 디자인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씩 티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 행사에 만약에 나왔으면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 회사가 등장했죠. 드론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드론. 드론이 물건을 배송을 해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상한 건물로 올라갑니다. 건물 옥상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착륙을 하는 개념이에요. 마치 헬리콥터가 착륙하듯이. 이번에 GS 칼텍스가 CES에 참여를 했죠. GS 칼텍스 기름 넣는 데인데요. 바꿨죠. 에너지 허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신개념의 주유소를 만든 건데 이 허브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셀프 픽업이라고 써 있죠.
창고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택배를 여기서 받고 보내라. 그게 하나 들어갔고요. 보내는 기능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찾아라. 그게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킥보드 타고 와서 여기다가 반납하세요. 요즘에 킥보드가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점점 편의점들이나 제휴를 해가지고 한쪽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 허브에다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것들은 중간만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전기차로 갈아타세요. 그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걸 선언한 거죠. 에너지 플러스 허브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작년 11월에 테스트성으로다가 에너지 플러스 3방을 오픈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진 않아요. 여기서 하는 것들 방금 전 보여드린 대로 충전한다라든지 셀프 픽업이 가능하다는 것들, 뭔가가 모일 수 있는 신개념의 장소를 만드는 거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커피숍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일이 될 거고 음식점을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찾는 장소로 만드는 것들 가능하겠죠. 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도 아직 3방을 못 가봤는데 근처에서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은 이벤트를 했었고 지금은 이벤트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메르세데스 벤츠, 전통적인 제조사들도 등장했죠. 자, 벤츠에서는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대시보드,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운전석에 있는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부분에 대시보드가 있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테슬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패드와 같은 큰 사이즈의 태블릿이 옆에 붙어 있죠. 옆에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벤츠에서 아예 MBUX,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것들을 보여줬죠. 일단 큽니다. 141cm 전체를 더하게 되면요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다 있는 거죠. 자, 3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참여한 회사가 어디냐? LG 디스플레이 같이 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량도 조작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겠지만은 가운데 있는 화면을 통해서는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자, 제로 레이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밑에 고객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계속 동의 반복되는 맞춤합니다. 자, 이게 제로 레이어더라고요. 화면 위에 띄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냥 손가락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가까이 갖다 놓는 것들, 음악 제어 컨트롤 이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전화 오면 이쪽에서 받겠어. 그런 것들 맞춤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관심이 갔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트래블 넌리즈라고 얘기를 하던데 운전하시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설마 이 부르는 호출 명은 바꾸겠죠? 헤이 메르세스 하고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헤이 메르세스 저 건물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그 건물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이 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 구현이 되긴 상당히 어렵고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여러분들 야, 저 건물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죠. 무슨 건물 물어보는 거냐? 옆에 있는 건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지칭을 해서 우리가 운전자가 보고 있는 걸 답을 해준다?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하이퍼스크린은 올해 말에 나오는 자동차는 장착되기로 됐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는 자동차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집중을 합니다. 라는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GM이 등장했죠. GM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로고가 바뀌었었는데 밑에 M이라고 써있고 밑에 한 줄이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점점 모빌리티 쪽 그리고 전기차 쪽에 투자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그리고 3제로를 얘기했습니다. 탄소 배출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는 데에 힘쓰겠다. 날짜도 못 박았죠. 2035년까지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270억 달러 투자하겠다. 30종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 우려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이 없잖아요. 테슬라를 아이폰으로 많이들 보고 있죠. 근데 GM 같은 게 너무 많이 놓는 게 아닌가,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얼티움 플랫폼을 공개했어요. 아까 현대의 이 GMP처럼 얼티움 플랫폼, 우리도 전기차 전용의 플랫폼을 재설계했다. 레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걸 만들고 거기 위에 어떤 것들을 더하게 되면 세단이 되는 거고 SUV가 되는 거고 일반 유틸리티 차량이 되는 거고요. 자, 최장 72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전용 플랫폼. 그런데 LG가 등장했죠. LG랑 우리가 협업을 했습니다. 얼티움 배터리를 협업을 했고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판넬처럼 만들었죠.
근데 이게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23억 달러 규모의 얼티엄 셀즈란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선언을 했죠. 이것도 온결했습니다. 이건 디자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에서 고객 맞춤화 서비스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확인한다라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라든지 결제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쪽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찬사를 받았던 두 개. 우리가 또 실물을 좀 봐야지 재미가 있으니까 브라이트 드롭 사업 부분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 공개됐었던 거는 EP1이라고 하는 전기 팔레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짐 넣는 겁니다. 짐을 넣고 나서 보내게 되면 짐이 가는 것들. 약간 예전에 보였었던 팔레트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는 큰 사이즈에 우리가 앉아갖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건 중심으로 바뀐 걸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V600이라고 하는 주행 가능 전기 밴을 선보였었죠. 이 두 개 다 지금 페덱스랑 같이 협업을 통해 갖고 진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제일 많이 언론에 노출된 건 이거였었죠. 아무래도 좀 멋있으니까요. V트로이라고 하는 비행 드론을 공개했었습니다. 현대가 소개했었던 자리를 이번에는 얘네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90km 정도 속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사람이 어디에 탑승하는 거지? 설마 우리가 봤었던 그린 고블린이나 그런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밖에 타는 건가? 아니 안에 타는 겁니다. 지금 사이즈가 저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안에 앉게 되면 얘가 혼자서 비행을 해주는 것들. 개인 항공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선언. 케일락 헤일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거 팔레트, 요거 확장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도요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앉아서 원하는 대로 책을 보면서 가도 좋고 식사를 하면서 가도 좋고 미팅을 하면서 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앉아만 계세요. 자율주행에 드릴게요. 이번 GM의 포인트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심장처럼 맥박치는 나와 똑같은 자동차 막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내용들, 2, 3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컨셉들 이런 것들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보시죠. 컨셉을 현실로 소니가 등장했죠. 소니. 갑자기 소니가 등장했느냐? 작년에 컨셉카가 나왔었거든요. 비전 S라고 하는. 그래서 소니가 자동차도 만들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소니가 완성사 제조사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장 부품에 대한 것들, 본인이 갖고 있는 컨셉에 대한 것들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뭘 공개했느냐? 팔겠다는 선언은 아니고 우리가 테스트 중에 있다. 내년엔 팔지도 모르겠어요. 소니에서 위장막을 씌운 상태에서 우리도 실내 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S. 실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컨셉으로 나왔던 모습이랑 거의 흡사해요. 컨셉카의 실내 내부 모습이랑 거의 흡사한 차량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어떤 데이터를 쌓을지 모르고 어디와 파트너를 통해서 판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니도 이 시장을 꾸준히 노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거 실내 모습입니다. 자동차 앞에는 정말 대형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버튼 누르면 위로 튀어나오고요. 뒷좌석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화면이 세로에서 가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회의를 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컨셉을 만든 곳 디지털 콕핏 삼성이죠.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전장 부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볼만한 거는 삼성 헬스의 적용이었었습니다. 삼성 헬스를 통해서 지금 가운데로 다 선이 이어져 있죠. 운전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인가? 문제가 있나? 맥박수가 어떻게 되어 있지?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겠다. 연결점에 개인을 놓고 생각을 하죠. 만도가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다 보긴 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만도가 이동의 자유를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다른 자동들이랑 똑같은 뼈대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뼈대에 초점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조향대, 핸들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 핸들을 좀 부착하기에 따라서 아무 데나 좀 놓을 수 있는 것들 여기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 있습니다. 네, 이분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아이모비 이야기. 인텔이 인수를 했었죠. 이번에 이 회사에서 통합치 SoC EC라고 하는 거 2025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4년. 이때 만들어서 제어 통합치를 만들겠다. 그냥 모빌아이에선 자율주행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었어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국가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면 지속이 어렵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제휴를 통해 야지만 스마트시티 이런 데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했죠. 2021년 중에 올해 디트로이트, 뉴욕, 상하이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 주행하겠다. 우리나라 빠져 있는 거는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옆에 보조자도 안 태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요 자율주행차들이 달리는 것들, 상용화되는 것들, 택시에 대한 것들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동차 핵심은 점점 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문제.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예전에 저희가 컴퓨터를 구매했을 때하고 스마트폰을 샀을 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더구나 금액은 더 비싸졌죠. 아,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이번에 사면은 몇 달 뒤에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샀는데 보니까 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근데 이 자동차를 버리고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아까 벤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처럼요. 지금 사는 게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나중에 이거 버리지 않고서 OS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방법대로 현대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의 관점들도 소프트웨어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 얘기 드릴게요. 헬스케어는 계속 주목을 받긴 했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회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죠. 스마트 미러. 위니피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러를 통해서 피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킨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축적하고 난 다음에 또 나왔네요. 개인별 맞춤화. 당신을 위한 화장품과 뷰티 제품을 추천해주겠다. 거기다가 토탈 솔루션까지 제공을 한다. 근데 이 회사가 CS 혁신상을 벌써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었죠. 이 미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제대로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게 좀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LG. 예,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저도 좀 많이 기다렸던 제품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가지고 코로나의 시대에 잘 맞춰서 만든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퓨리케어는 LG의 공기청정 브랜드죠. 근데 이게 마스크까지 들어갔어요. Wearable Air Purifier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경에 스키도 찾았는데요. 스마트폰이랑 연동도 될 수 있습니다. 전용 파우치도 아니고 케이스까지 줘요.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판매 안 되죠. 아직 시작품 통과를 못했어요. 승인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능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지금 판매 중입니다. 금액은 비싼 편이에요. 금액은 한 18만 원 정도로 해외에 팔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35만 원에 지금 팔고 계시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꽤 궁금한 제품이고 LG다운 제품이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스크 많이 나왔었어요. AI 푸드 스캐너가 등장했죠. 누비랩이라고. 이 회사 역시도 지속적으로 지금 혁신상을 받고 있는 곳인데 카메라가 비추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즉시 치킨 샐러드는 칼로리가 얼마 정도, 몇 그램 정도이다. 치킨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종합해 주는 겁니다. 종합해 주게 되면은 개개인에 맞춘 특화적인 것들, 이거 더 드시면 안 돼요. 라는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주방 솔루션. 쓰레기도 남지 않을 정도로 양 조절도 가능하다. 이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푸드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보험 쪽에서도 등장하는 서비스도 있었죠. 보험 쪽 등장합니다. 지금 보험사들이 만들고 있는 앱 같은 것들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사진을 찍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찍자마자 칼로리를 계산해 줍니다. 밥은 얼마 정도? 미역국이니까 칼로리가 이 정도. 아직은 그 수준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건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기의 몸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때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라는 회사가 등장했죠. 역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폐활량 진단기가 나왔습니다. 개인 맞춤의 헬스케어로 얘기를 하는데 들고 다니다 여기다 후하고 불게 되면 음주 측정하는 것처럼 허용하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폐활량에 문제가 있다 아니다. 자, 저도 여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완치가 되신 분들도 폐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든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제품 맞는 것 같아요. 올리가 등장했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바로 구매가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고 있습니다. 루프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빛을 쏘야 되는데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겟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낮에 쓰는 거, 다른 하나는 밤에 켜는 거. 그러니까 놓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하도록 맞추게 되면 빛이 나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태양광을 쏘면서 멜라닌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현재 9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각각 99,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 보실 거예요. 자, 바이오 버튼이 또 상을 받았죠. 바이오 버튼 패치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여기 심장 가까운 곳에 붙여놓고 난 다음에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얘를 딱 붙여놓고 있으면은 열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잠잘 때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갑자기 열이 올라갔다라든지 심박수가 빨라졌다라든지 그럴 때 내가 혹시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닌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헬스케어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상품들이 등장을 하죠. 자, 국내에 있는 회사 요거까지만 이야기되면 될 것 같습니다. VR을 이용을 해서 10가지 안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 녹내장애라든지 백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강 헬스케어 솔루션까지 관심을 가진 회사들이 늘어나게 됐다. 자, 2021년도 주목하는 포인트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질문 올라오신 것들이 있어갖고 질문 보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좀 주목하면 되느냐? 아니요, 상표 아직 안 나오셨는데. 네,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린 여기 좀 주목을 할게요. 홈.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들, 아까 맞춤화를 이야기했었는데 개인의 확장으로 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집을 나한테 맞추기 시작하고 내가 집에 맞추기 시작해요. 그럼 집이라는 공간은요, 나한테 있어서 확장된 공간입니다. 그럼 내가 쓰는 물건들은요, 나한테 맞춤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죠. 자, 기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CS에서 저는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올해는 무조건 화두는 개인, 그리고 집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하자. 5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반려와 홈로봇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 초점을 맞춘 거죠. 아까 나왔었잖아요. 개인을 알아들을 수 있다. 개인. 점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쓰면서도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불특정 다수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거나 나한테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심리치료가 필요해졌죠. 요새 명상이라고 하는 분야가 다시 또 뜨기 시작했죠. 헬스케어에 대한 것들, 자, 지금까지 나왔던 헬스케어 다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화 헬스케어들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 올해 내내 더 많이 주목해야 된다. 두 번째, CS 강조했었던 두 번째 얘기였었죠. 현실적. 예전엔 컨셉이었다 했습니다. 컨셉형인 제품들이 많고 이게 나오면 세상이 바뀌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들의 시간도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면서 집을 스마트홈을 바꾸는 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삼성, LG 다 스마트 로봇에 대한 것들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집이 없죠.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우리 집에는 스마트한 로봇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야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이제야 기술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야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기업들도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 예전에 CES가 한 50대 50 정도로다가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50%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제품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 CES 집중했던 거는 보다 현실적인 제품이 많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컨택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CES 행사가 올 디지털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만족스럽진 않았다는 평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했다. 유튜브로 보는 게 낫지. 라는 얘기가 하진 안 나왔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이건 뭐냐? 지금 소통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방식의 소통법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나 다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벤유라고 하는 것들,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행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고객들하고 소통을 좀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소통하는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의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컨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이 고민은 다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정하는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ESR. 계속 나오는 얘기였었죠? 착한 기업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기업. 한 번 보여주는 걸로 끝나서 안 됩니다. 애플이 그렇게까지 조롱받을 게 아니었었는데 놀림감이 됐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더 많이 피력하고 더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상품 중에, 우리 회사의 전략 중에 ESR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던가?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면서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준비. 이랬었죠. 사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들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도요, 너무 사람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캐릭터가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예전과 다른 거는 하나하나가 스토리를 가지기 시작했고, 펭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떴던 것들 사이버 인플루언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스토리를 가지기 시작했고 자기만의 모습을 가기 시작했고, 이런 캐릭터들이
VR과 AR, 가상현실까지 접목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다른 시너지가 나오게 된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굳이 준비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주목해야겠죠. 바뀌고 있는 흐름의 첫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90분을 다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좀 압축해서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좀 답변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오픈 채팅방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 이메일 주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질문 던져주시게 되면은 제가 보고 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두세 가지만 보고 나서 저희 댓글을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제일 좀 올려줬으니까 먼저 이야기 드리면 뉴 노멀의 시대에 비대면 강의, 면담은 정말 편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보이는데요. 이런 현실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거는요. 예, 강의 면담은 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팽배보다도 사실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화면 앞에서 딴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화면에 창 여러 개 띄워놓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건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개인주의에 대한 팽배는 글쎄요. 개인주의는 없진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도 개인주의는 있었어요. 항상 있었었는데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소셜 모임이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긴 거 아시죠? 물론 이제 오프라인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걸 인증하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줌으로 다 계속 만나서 독서 모임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점들을 많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소외됐던 계층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독서를 좋아하게 되면은 평생 외롭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SNS를 하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집에 있지만 연결이 돼 있지 않지만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으셨는데 코로나 상황과 IT 발전은 양극적인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채택 시간이 늘어나면 IT 소비가 일어나고 IT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재택근무가 초래하는 근무 효율의 감소는 IT 발전을 저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 그래서 IT에 대한 발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IT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왔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죠. IT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기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걸러내는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IT 쪽에서도 재택근무 이런 것들 할 때 협업 툴을 도입하지 않으셨던 많은 곳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직 단위로 기업 단위로 실험을 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없었거든요. 이 경험치가 쌓이게 된다면은 저는 IT 발전을 저해한다기보다도 같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문제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벤터스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벤터스란 툴을 써보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빨라진 세상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내가 알 필요가 있어? 아니, 잘 모르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들. 먼저 알고 나중 알고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 답변들이라서 저도 좀 애매한 좀 답변이 됐네요. 자, 하나 정도만 더 봐볼게요. 마지막에 질문 던져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역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시연님께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도입이 되며 회사 내에서 교육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업을 교육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적합할지. 네, 저도 교육회사에 있고 교육회사를 하고 있고 1년 내내 이제 교육들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 잠깐 멈췄었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터닝한 게 줌을 도입한다라든지 웹엑스를 도입한다라든지 스튜디오 형태로 만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저는
하셨겠지만은 혹시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디지털 소통의 채널로다가 만드시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100%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이 되는 교육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교육들이 있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봐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고 협업을 한다. 뭔가를 같이 만들어낸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또 오프라인이 멈추고 온라인이 이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것들, 승진자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 경영해야 되는 것들, 회계에 대한 교육들, 이게 지금 그냥 전제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온라인상에서 가능할까? 가능할까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해보는 것들. 미리 숙제를 내주고 나서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사례에 대한 것들 연구해서 발표하게 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거는 저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나머지 익명님께서 얘기하셨던 질문들도 있고 몇 가지 뭐 신기술을 따라오지 못한 노인 세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아까 기억하셨을 테니까 나머지 얘기들은 이메일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더 괜찮은 얘기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